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총 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요 곡선이 나오면 수요 곡선의 이 정의가 뭔지, 데피니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디라이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총 수요 곡선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시프트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항상 제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 과목 첫 시간에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공급 곡선이 총 수요 곡선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드라이브 됐냐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드라이브 되었죠. 그지? 여기서 이제 모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 총 수요 곡선이 움직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첫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 선호가 바뀐다든지 혹은 뭐 소득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제 총수요 곡선이 움직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요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을 디라이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지만이 그 총수요 곡선이 지금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가정했습니까? M과 V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가격과 요게 이제 총수요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디라이브 한 거니까 여기서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면 요 모형 내에서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려면 이 M이나 V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다른 모형을 쓰면 그러면 이제 총수요 곡선이 언제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른 모형은 이 다음 장과 그 다음 장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요 지금 화폐의 그 quantification of money라는 요 모형에서 총소요 곡선을 디라이브 했을 때 총소요 곡선이 움직이는 이유는 저 M이나 V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게 M과 V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저렇게 되더라도 뭔가 좀 달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폐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폐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화폐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지? 그 나라의 이용 가능한 전체의 이 통화량인데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금 이 모형 자체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 통화량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요걸 보시면 얘가 지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지? 그 논리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M 나누기 P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가격이 안 바뀐 거지, 그지? 주어진 가격 하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화폐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실질 가치가 화폐의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니얼 머니 밸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니얼 머니 밸런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겠죠. 얘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M이 증가하게 되면 M 나누기 P는 이제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지금 이게 커피라고 생각하면 커피의 가격이 1,000원인데 그럼 통화량이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되었습니다. 10,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개 정도 만약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20,000원이면 이제 똑같이 통화량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커피를 이제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또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해서 뭐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 있는데 통화량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일 때는 이만큼 수요했는데 가격이 똑같은 가격 하에서 통화량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증가하면 이제 상품에 대한 이 수요량도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언제 움직이느냐? 통화량이 바뀌면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또 마찬가지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화폐의 유통속도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총수요 곡선이 뭔지,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총수요 곡선은 가격과 총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의 기울기는, 그 관계는 네거티브이고 그리고 총수요 곡선은 언제 움직이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요 모형에 따르면 통화량이 바뀌거나 화폐 유통수도가 바뀌면 총수요 곡선은 움직인다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다음은 이제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총 공급 곡선은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총 공급 곡선을 생각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단기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의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단기의 총 공급 곡선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총 공급 곡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 3에서 장기의 아웃풋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웃풋은 이 장기에는 기술이 바뀌지 않고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려면, 그지? 물건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공급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있어야 되겠죠. 물건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노동,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건 만들려면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계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뭐 어떤 가게도 필요하겠죠. 빌딩 같은 게 건물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캐피탈입니다. 자본입니다. 여러분들 치킨 만들어서 팔려 그러면 치킨 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치킨 튀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레이버지. 레이버와 캐피탈, 그리고 또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그 장기에서 아웃풋은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모든 자본과 모든 노동과, 그지?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이제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Y바를 보통 저희가 이제 Natural Level of Output 혹은 Full Employment Level of Output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장기에는 어떤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어떤 자원이, 경제적인 자원이, 이코노믹 리소스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있는 것 그대로 몽땅 다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에는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가 잘 조정이 잘 되어서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리소스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시장 경제가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아웃풋을 보통 Full Employment Level of Output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Natural Level of Outp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다 사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Full Employment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 실업률은 경제가 아무리 잘 작동하더라도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연 실업률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의 아웃풋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풀 인플로이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추럴 레벨 오브 아웃풋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이미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였고, 어쨌든 이 총 공급 곡선이, 총 공급이 어떤 장기에서 결정되는 총 공급 곡선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 그 나라의 그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에 상관없이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 나라에 지금 이용 가능한 기술과 그 전체의 생산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생산 요소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모든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게 총 공급 곡선이 여기서 LRAS라는 걸 Long Run Aggregate Suppl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Long Run Aggregate Supply 커브는 장기의 공급 곡선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격의 변함이 없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 Y바는 가격의 결정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이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에 의해서 결정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을 때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은 이제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도 지금 가격과 공급량이죠.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보통은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도록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가격이 증가할수록 총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지금 이 모형에서는 이 장기의 롱런 이코노미에서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급 곡선이 장기의 총 공급량은 그 나라의 그 시장 경제에서의 어떤 가격에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왜 수직선이냐, 왜 가격에 영향받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그러면 균형에서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균형은 뭐 똑같죠, 그지? 총 수요와 뭐가 만나는 곳에서,
총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겠죠. 그지? 근데, 요게 이제 총 공급 곡선이고, 그지? 그리고 요게 이제 총 수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나는 곳에서 이제 시장 균형이 만들어지겠죠. 요게 이제 시장에서의 균형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미 챕터 3에서 다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죠? 공급 곡선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 공급 곡선은 뭐냐 그러면은 가격과 총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총 공급 곡선이고, 저희가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 모형에서는 수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언제 그럼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느냐?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거는 요 세 가지가 바뀌면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뭐가 바뀌면? 여기에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뭐가 바뀌면 기술이 바뀐다든지, 혹은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자본량이 바뀐다든지,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량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총 공급 곡선이 움직이겠죠. 주로 언제 이 노동량, 자본량,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노동량, 자본량, 그 다음에 기술이 바뀌겠습니까? 기술 개발하면 기술이 바뀌고, 그지? 그 다음에 노동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민이 온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혹은 다른 나라 누군가 많이 이민을 간다든지, 혹은 전쟁 때문에 캐피탈이 파괴된다든지, 혹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노동량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총 공급 곡선이 또 움직이게 되겠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지? 이민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봤을 겁니다.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균형에서 균형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시장 균형이 있고, 그때의 요 가격 P1, Y바를 뭐라 그러냐면은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모형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지금 요 균형 상태에서, 그지? 통화량이 요 주어져 있는 요 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이 균형 가격 하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쓸 돈이 많아지니까 나의 갖고 있는 통화량, 사람들의 이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죠?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 주어진 가격 하에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점이 지금 요 주어진 P1 가격에서의 상품의 어떤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공급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지금 더 많은 상태지. 그러면 장기에 장기에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가격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에 보면 아웃풋은 바뀌지 않고 균형량은 바뀌지 않고 뭐만 올라갔습니다. 가격만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장기에는 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장기의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통화량과 가격 사이 관계를 보통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정 누가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하지.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궁극적으로 장기에는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아웃풋은 바뀌지 않고, 이게 이제 장기 총공급 곡선을 썼을 때 통화량이 그 나라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제 이 장기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챕터 3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오늘 저희의 이제 관심이 있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장기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제 단기의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